한동안 비워뒀던 집에서 남자를 기다린 건 경찰에서 보내온 우편물뿐. 남자는 지금 집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아내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영수증들. 중요한 건 보지도 않아요.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결혼 사진과 아이들 사진은 한 장도 걸려있지 않은 집. 1년 6개월 전에 남자와 재혼을 했다는 아내는 매우 상냥했지만 어딘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게 어딘가로 가출을 했다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거나 종종 연락이 끊기는 일이 많았다는 아내. 남자의 아내는 바로 온 나라를 경악케 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었습니다. 그가 전 남편을 살해한 날은 이혼 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해주던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제주 중산간 마을의 단독 펜션. 현장에 이제 비산된 천정이라든지 벽면 등에 이제 비산된 혈의 이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 씨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던 순간의 영상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진대는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법인이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이렇게 체포 당할 만한 우리가 사유가 인정된다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고 씨의 손에는 작은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쓰레기 걸려왔는데 일단 차에 타시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 있는데 불러주세요. 어차피 들어가세요. 체포 직후 재혼한 남편을 마주한 고유정이 처음 했던 말은 뭐였을까? 보지만 그때 나한테 엄청나게 울면서 되게 미안해 막 그랬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발적이었다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랬다. 그냥 전화 뻔했는데 시간했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 속 고유정의 모습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던 아내의 얘기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살해 도구와 각종 청소도구, 김장용 비닐팩 여러 장과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고 사건 발생 이튿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준 뒤 펜션으로 다시 돌아온 고유정. 다음 날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CCTV에는 고유정이 무려 11분에 걸쳐 여러 개의 봉투를 정리해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펜션에서 하루 정도는 이제 사체를 이제 훼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된 범행 도구는 청주에서 가지고 온 톱입니다. 하룻밤을 더 머물며 남은 청소도구를 환불까지 받은 뒤 제주도를 빠져나간 고유정.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있던 김포의 한 상점에서 또다시 포착된 그녀는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면서 피의자가 전기톱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전기톱. 그래서 그걸 저기 김포로 이제 그 택배를 시켰고 그 김포 주거지에서 한 이틀 동안 배달된 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손괴를 한 것 같습니다. 잔혹한 살인범과 상냥했던 아내, 그녀의 진짜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김 씨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건 전 남편 살인 사건의 잔혹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그에게 먼저 닥쳐온 또 하나의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고유정의 친아들과 6살 동갑내기였던 김 씨와 전처 사이의 아들 영재. 제주도 할머니 집에서 살던 영재 군이 아빠와 새엄마랑 살기 위해 청주로 이사 온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떤 방은 이방이고요. 이 방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혈흔이 아직도 꽤 크게 남아있어요. 네. 이 테이프도 고유정이 붙인 거거든요. 2달이 지나서야 나온 부검 결과 영재군의 사인은 질식사. 특별한 질병도 없던 6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질식해 다량의 피를 흘리며 숨진 것은 우연한 사고였을까? 의심스러운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던 날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섞었다고 알려진 음식과 영재군이 죽기 전날 고유정이 직접 요리를 해준 마지막 저녁 식사는 모두 카레였습니다.
그 수많은 음식 중에 어떻게 딱 이틀인데 전날 똑같이 카레 먹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 살해 동기와 범행 수법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왔던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건 인정하지만 의붓아들만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망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영재군이 잠자리에 든 시각은 밤 10시 무렵. 그날 영재군과 같은 침대에서 잔 사람은 아버지인 김씨뿐이었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미리 따로 자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저한테. 영재군이 잠들었던 방은 그 사이 가구 배치가 달라진 상황. 우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방 구조를 영재군이 사망하던 그날과 똑같이 재배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처음 주무셨던 위치는 어디신가요? 여기죠. 가만히. 누워 보시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누웠었고요. 그리고 영재군이 처음 잠든 위치는 베개가 있던 위치. 그런데 혈흔이 남은 곳은 훨씬 아래쪽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선생님이 나중에 깨어났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돌아오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보자마자 깰 수밖에 없었던 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피가 보이잖아요. 피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기를 돌렸고 돌렸을 때 아기는 이미 이빠가 파랬고요. 혈흔이 발견된 곳에서 침대의 발치까지 길이를 재보니 97cm. 6살 또래보다 조금 작다는 영재군의 키와 거의 비슷합니다. 피디님도 아기를 키우셨겠지만 아기가 자다가 엎드린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깜짝 놀라 아이를 들쳐안고 거실로 나갔다는 김씨. 그때 고유정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때 고정은 주방에 있었고 외출 준비하고 화장을 다 끝낸 상태에서 아침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가자마자 거실에 눕혔거든요. 눕히고 신고하라고 소리치면서 김씨의 지시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고유정이었습니다. 신고 녹취록에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직업이 소방서 구급대원이었던 김씨가 신고 당시부터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영재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영재군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내용을 살펴본 법의학자의 결론은 압착성 질식사. 의도적인 외부 힘이라 함은 그냥 손발이 올려진 가슴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과감하게 추측해자보려면 누르는 형태, 얼굴과 상체 부위를 동시에 한꺼번에 누르면서 아이가 질식을 했고 이런 질식에 의해서 사망했다.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강한 힘을 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집에는 고유정과 아버지 김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유정이 밤사이 아이가 자던 방에 들어간 거라면 바로 옆에서 자던 김씨는 왜 범행 순간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사건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유정과 함께 차를 마셨기 때문에 전 남편처럼 졸피뎀을 몰래 먹였을지 모른다고 주장한 김씨.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김씨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도합니다. 제가 모발 검사가 나간 건 6월 3일이었어요. 체본이 목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머리카락을 그냥 2cm 자르고 그냥 막 붙여서 나간 거였어요. 이미 자기들이 시기 놓친 걸 인정을 안 하고 마치 언론에는 3, 4월 달에 나갔는데 검출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김씨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고유정이 저에게 권유했던 염색약 언제요? 3, 4월 달에 근데 염색을 하셨어요? 했어요. 그때요. 고유정 씨가 해줬다? 네. 버닝썬 보도가 한창이던 당시 고유정이 졸피뎀 등 약독물 검출을 막으려고 일부러 염색을 시킨 게 아닌지 김씨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카레를 먹었던 영재군의 혈액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에 포함된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감기약 성분 중에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클로르페니라민을 먹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졸리운 기운이었고요. 한창 자고 있는 아이를 기습적으로 아주 강하게 코와 입 그리고 가슴 부위를 심하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소리가 아주 크게 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의 참담한 죽음.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고유정. 그녀가 살해한 사람은 과연 한 명일까? 아니면 두 명인 걸까? 피해자 강 씨의 동생을 만난 곳은 한 아파트 주차장. 강 씨가 고유정과 아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실종된 뒤 한 마트 주차장에서 텅 빈 채 발견됐다는 차. 일부러 아무것도 안 치운 이유가 형이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수첩 보시던데 형이 된 흔적들 모두 지우는 것 같아서. 오후 4시 11분경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두고 어디론가 이동한 그가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를 한 건 밤 8시 2분경이었다고 합니다. 8시 2분경에 아버지랑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있냐? 이렇게 잘 있다. 그리고 아들한테 할아버지니까 인사해라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하다가 끊겼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제가 9시 20분경인가? 그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끝났냐고. 강 씨의 답장이 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 낯선 말투의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메시지는 그나마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여기저기 강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 월요일 오후 6시. 대학연구실에도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그 시각 이후 강 씨의 행방에 관해 고유정과 4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실종자와 연락 주고받은 것이 있나요? 네, 오늘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 있습니다. 실종자와 언제 만났고 언제 헤어졌습니까? 25일 아침에 테마파크에서 만났고 펜션에 가서 식사하고 저녁 8시쯤 헤어졌습니다. 테마파크에서 놀다가 각자 차량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실종자 차는 마트에 세워둔 채 펜션까지는 제 차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실 펜션에서 저를 폭행하며 강간하려다가 나간 거고 제 몸에 멍도 들었습니다. 27일에 주고받은 문자도 성폭행 고소한다고 했더니 미안하다, 내년에 취업도 해야 하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정이 그 실종자를 자살로 유장하기 위해서 조작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을 최초 확인했고, 그다음 또 통신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갖고 고유정이 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당시 병원에서 싸우다가 손가락이 베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봉합 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고유정이 실종 수사팀에 했던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고유정은 이미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갑판 위에서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증거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고유정을 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주 그 아파트에 분리수거함에서 그 범행 칼 등 범행 도구 일부가 발견이 됐고요. 고유정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고 그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바지, 잘려진 허리띠 일부, 그리고 시계가 발견됐습니다. 고유정의 차에 남아있던 이불에서 발견된 피해자 강 씨의 혈흔에 선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고유정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날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경찰이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청소도구 락스를 구입한 정황이 있는데 그것도 청주에 뭐 욕실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니까 집에 가서 쓰려고 구입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전기톱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걸 사체를 손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문한 것이 아니고 평소 목공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마침 버리지 못한 사체가 트렁크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전기톱을 사용해서 사체를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채
지난 수요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고유정의 거짓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나 6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는 두 사람. 상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쌓아가지고 이제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둘이 여행도 같이 다녔었고 힘든 생활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누구나든지 주위 봤을 때 정말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일과 양육을 둘러싼 평범한 갈등에 고유정이 폭력으로 치닫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에 눈을 맞아서 실명할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확실히 칼이었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협박을 했죠. 이런 수가 없어요. 먼저 이혼 얘기를 던져놓고 정작 별거와 합의 이혼 절차에 들어가자 차일피일 미루며 애를 먹였다는 고유정. 참다 못한 강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고유정도 반소를 신청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당시에는 자녀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사실 친모가 아닌 친부한테 친권 양육권을 이렇게 준다는 게 법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을 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결정됐지만 악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별거 기간부터 아이를 보여주지 않던 고유정이 이혼 후 면접 교섭에도 일체 응하지 않은 겁니다.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며 기다리다 참다 못해 면접 교섭 강제 이행 심판을 청구한 뒤에야 고유정이 아이를 외가에 맡겨둔 채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면접 교섭 날짜가 2주 뒤로 결정된 5월 9일 그날 이후 그녀는 몹시 바빠진 듯 보입니다. 5월 10일부터 이 범행 관련 단어들을 검색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졸피뎀과 그다음에 물뽕, 니코틴 치사량, 혈흔 지우는 방법, 가판, 여객선 가판에 대해서도 검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어째서 살인을 계획하는 이유가 된 걸까? 고유정이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본 범죄 심리학자들은 고유정의 살해 동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성이 엄마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이런 당혹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받아들일 지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데 사실 고 씨에게는 가족이나 본인의 아이보다는 자기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학창시절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180도 달랐던 고유정. 사람들은 그 괴리감을 성격장애로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유정의 잔인함이나 그것을 설명할 성격장애가 아니라 그 범죄를 가능케 했던 사회적 원인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양육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편이 타협을 한다고 해도 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전문가가 보면 절대 아이를 엄마한테 보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아이의 옆에 있으면 아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뿐만이 아니고요. 사건의 출발점은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폭력 성향이 있는 고유정에게 부여했던 우리 법원의 모성 편견. 범죄자의 전형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는다면 제2의 고유정을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살인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정말 한 1000명 이상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많은 범죄자를 봤는데 계획을 수립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고유정의 범행 계획은 치밀합니다. 주검이 된 아이와 살인범이 된 아내,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김 씨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을 나선 또 한 사람, 강 씨의 동생은
고유정이 형님의 시신 일부를 유기했던 완도행 여객선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다에 흩뿌려진 국화꽃 잎들은 다 어디로 흘러갈까? 그곳에서 형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돌아와 주기를, 그의 참담한 죽음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